그럼 이 소설에 등장하는 2045년 지구인들은 현실 공간도 굉장히 넓고 할 일도 많고 복잡한데 왜 가상현실에 그렇게 집착할까요? 저는 인간이 가진 세 가지 욕망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욕망은 자극입니다. 인간은 늘 새로운 걸 원하죠. 더 큰 자극을 받고 싶어 합니다. 두 번째 욕망은 지배입니다. 누군가를 이기고 싶고 더 많은 걸 이루고 싶은 마음, 그 지배의 욕망이 인간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떻게 보면 이제 앞에 있는 두 가지, 자극이나 지배하고는 약간 상충되는 개념으로 균형입니다. 이 세 가지 욕망, 자극, 지배, 균형 모두가 현실에서 달성이 잘 안 되는 상황에서 소설 속 주민들은 오아시스를 통해서 자기의 욕망을 분출하고 있는 겁니다. 새로운 돌파구가 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 뭐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메타버스가 왜 2020년에 갑자기 떴는지 물어보시는데 코로나19가 터진 상황에서 우리의 자극, 지배, 균형 이 세 가지 욕망이 모두 억압이 됐고 달성이 잘 안 된 겁니다. 여행을 못 가고 원격 수업이나 재택근무를 하면서 메타버스에서 이 욕망들을 분출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소설의 두 구절을 보면 아마 공감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인간의 삶은 온통 짜증으로 가득 차 있다. 비디오 게임은 삶을 견딜만하게 해주는 유일한 낙이다. 현실을 미치도록 좋아하진 않지만 제대로 된 음식으로 배를 채울 것은 현실뿐이다. 현실과 메타버스의 차이점이 잘 드러나는 문장들입니다. 그럼 현실과 메타버스는 과연 무엇이 다를까요? 뭐 여러 가지 다른 점이 있는데 저는 이걸 더하기와 빼기의 차이로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현실에서 우리가 대부분 마주하는 상황은 빼기의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시험을 봤다. 제가 머릿속에 지금 문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20개의 시험 문제를 봤습니다, 여러분이. 그런데 3개를 틀렸습니다. 점수가 몇 점일까요, 여러분? 85점 바로 나오죠. 여러분은 아마 이렇게 계산을 했을 것 같아요. 100점 만점인데 하나당 5점이니까 15점을 뺀 겁니다. 자, 또한 운전을 하다가 신호를 위반했습니다. 그러면 집으로 벌금이 날라오죠. 돈을 뺏기는 거죠. 우리는 뭔가 시험 문제, 정답을 맞춘 개수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틀린 문제 개수에 집착을 하고 운전을 잘하는 사람은 가만히 두고 못하는 사람한테 빼기를 해내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대부분의 메타버스는 더하기 구조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게임과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무언가 잘하게 되면 아이템을 주고 반짝반짝하면서 칭찬이 나오고 포인트를 쌓고 이렇게 또 누적이 되면 레벨업이 되기도 하고 보상을 잘 손에 쥐어주고 있습니다. 가상세계 게임을 인간이 좋아하는 이유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인간은 무언가 주는 걸 좋아하지 무언가 줘놓고 통제하거나 뺏어가는 걸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제가 이제 학부모님들 강연을 마치고 나면 맨 마지막에 뒤로 쫓아와서 이런 거 많이 물어보세요. 교수님, 우리 아이가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배우자, 저 인간이 문제다. 저 인간이 이제 퇴근만 하면 방구석 저기 들어가가지고 혼자 어두컴컴한 그 아우라를 풍기면서 게임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왜 하는지 모르겠다. 집에 왔으면 애하고 놀아주기도 하고 대화하고 하면 좋은데. 그럼 제가 이제 이 얘기를 드립니다. 배우자, 그분은 지금 동굴에 들어가 있는 거라고. 왜 동굴에 들어가냐 하면 세 가지의 뭔가 달성되지 못했던 갈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탐험, 성취, 소통입니다. 탐험을 한다는 이야기는 새로운 걸 만나고 새로운 일을 찾아볼 수 있어야 되는데 늘 조직에서 주어지는 일을 주로 하다 보니까 탐험을 못한다라고 하는 불만이 쌓이는 겁니다. 또한 일을 하게 되면 늘 피드백이 좀 부정적으로 오죠. 피드백이 안 오거나. 즉, 나는 매일 정말 열심히 뛰고 있는데 네가 잘하고 있다, 성취하고 있다라는 피드백이 부족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소통을 보게 되면 직장에서 하루 종일 많은 이들과 만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꼭 만나야 되는 어쩔 수 없이 만나는 사람들과만 접촉을 하면서 진정한 내가 원하는 소통을 잘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탐험, 성취, 소통 세 가지가 다 부족하다 보니까 집에 와서 동굴을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레디 플레이 원에서 사람들은 이 세 가지 재미를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오아시스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 합니다. 누구나 오아시스 국립학교로 전학을 신청할 수 있다고 공표했다. 정부가 운영하는 현실의 공립학교들은 예산 부족과 정원 초과로 헤어나올 수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진 지 오래였다. 가상세계인 오아시스에서
교육의 평등성과 보편성을 이야기하면서도 현실의 공립학교에 대해서 약간 비꼬듯이 말하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소설적 아이디어의 긍정적인 면을 72페이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단독 시뮬레이션을 로딩해서 서기 1922년 이집트에서 고고학자들이 투탕카멘의 무덤을 발굴하는 현장을 보여주었다. 저자가 표현한 오아시스 속 학교를 보면 두 가지를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부유한 층과 가난한 층을 나누는 디스토피아적인 공간이면서 이 공간을 또한 잘만 활용하면 배움의 혁명, 교육의 혁명을 만들 수 있는 새로운 공간이 되는 겁니다. 제가 실제로 굉장히 좋아하는 게임 중에 어쌔신 크리드라고 하는 게임 시리즈가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 또는 이집트 또는 프랑스 혁명기 이런 각 역사의 주요 장면에 들어가서 내가 암살자로 활동하는 게임입니다. 근데 암살자는 이제 교육적인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게임 회사가 뭘 만들었냐 하면 투어 버전을 만들었습니다. 스핑크스, 피라미드 굉장히 정밀하게 재현이 되어 있습니다. 소설 레디 플레이어 원에서 이야기했던 오아시스 속 세계사 수업이 이미 게임을 통해서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 된 겁니다. 디지털 헤리티지, 디지털적으로 역사 속 인물들을, 문화유산을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학생들이 또 이런 메타버스를 통해서 우리 역사를 해외에 열심히 알리고 있는 케이스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본 학생 중에 황찬우 학생이 있습니다. 잠깐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찬우 군이 메타버스의 율곡 2를 기리는 자운서원을 만든 걸 보고 미국인이 율곡 2에 대해서 물어보는 일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메타버스를 통해서 동북공정을 막아내고 우리 역사나 문화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고 있는 겁니다. 소설 레디 플레이어 원을 보게 되면 완전 3D 화면에 고급스러운 햅틱 장치를 쓰고 있습니다. 현재에도 그런 3D 기술이나 햅틱 장비 없이 일반 PC만 가지고서도 충분히 메타버스에서의 어떤 사회적인 실제감을 구현해서 수업하는 데 활용하는 건 가능합니다. 저도 실제 2D 게임에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수업 공간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하면 옆에 큰 강의실이 있고요. 또 옆쪽으로 가게 되면 제가 좋아하는 조별 토론 하기 위한 테이블들이 여러 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이제 조별 토론 합시다 하면 테이블에 가서 싹 앉아요. 앉게 되면 거기 개인 이름도 보이고 자그마한 아바타가 나타납니다. 자, 그 아바타를 이렇게 이리저리 화살표를 밀다 보면 옆에 친구 가까이 가겠죠. 그럼 카메라가 딱 켜집니다. 그러면서 음성으로, 화상으로 자연스럽게 소통할 수가 있습니다. 또 저 친구들이 무슨 이야기 할까 궁금하겠죠, 제가. 그럼 또 저도 걸어갑니다, 아바타로. 그럼 저도 같이 카메라가 켜지면서 셋이 함께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현실 공간의 소통을 그대로 2D 공간 안에 집어넣은 겁니다. 이게 이제 기존에 우리가 뭐 원격 수업 프로그램 있죠. 화면에 얼굴만 잔뜩 뜨는 거. 그럴 때 부족했던 게 뭐냐 하면 물리적인 실제감이나 사회적인 실제감이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잘 구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제가 이제 수업을 해봤더니 학생들 반응이 일단 재밌어 합니다. 그리고 제가 굉장히 편해진 것 같다, 가깝다. 그런 이야기를 또 많이 합니다. 가끔씩 강의실에서 수업할 때 뭐 중요한 이야기 할 게 있으면 교단으로 나와달라고. 학생들이 안 나오려고 그래요. 교단이 무슨 단두대도 아닌데 절대 안 나오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2D 게임 속에도 제가 이제 교단을 만들어 놨는데 이야기할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면 엄청나게 잘 걸어 나옵니다. 제가 교단에서 기웃거리고 있으면 교수님 옆으로 좀 가주세요. 저를 밀어내고 이야기를 잘 하더라고요. 메타버스에서는 교수와 학생 간의 소통의 벽이 많이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뭐 학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젊은 세대 이야기로 좀 더 확장해 볼까 합니다. 젊은 세대의 결정적인 특징을 주인공 웨이드의 어릴 적 이야기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모든 아이들에게 무료로 개방된 오아시스 대화형 교육 프로그램과 함께 성장했다. 걷기, 말하기, 더하기, 빼기, 읽기, 쓰기, 친구와 나누기를 모두 대화형 게임을 통해 배웠다. 사실 이 구절 자체가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용어 중에 디지털 네이티브의 정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디지털 환경에서 모든 것을 배운 사람, 사람하고 소통하는 법, 세상하고 소통하는 법을 배운 사람들을 우리는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제가 뭐 이제 요즘에 대학생들을 주로 먼저 만나는 직업이다 보니까 학생들하고 뭐 음식을 배달해서 먹을 때가 있는데 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수님 지금 앱이 음식점이 온이 안 돼 있는데 30분만 기다렸다가 음식을 시켜 먹자.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음식점이 가까운 데 있으니까 전화 주문으로 음식 시켜 먹자라고 하면 안 하려고 그래요. 이런 현상을 보게 되면 배달앱은 망할 수가 없는 업체인 게 앞으로 사람들이 전화 주문을 더 안 할 것 같긴 합니다. 실제로 2019년 취업포털의 조사에 따르면 성인 중에서도 절반 정도가 음성 통화할 때 두려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젊은 친구들이나 그렇겠지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콜 포비아를 겪고 있다는 그룹을 보게 되면 직장인이나 대학생 사이의 비율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실제 뭐 제가 많은 기업에 있는 담당자분들을 만나고 있는데 최근에 만나뵌 분 중에 30대 중반이 넘으신 분인데도 팀장님이나 이사님 뵈러 갈 때 무슨 말을 할지 스크립트를 쓰시더라고요. 그리고 약간 가지치기 해가지고 경로를 미리 짭니다. 대화가 어떻게 흘러가면 어떻게 대답을 할지에 대해서. 그러다가 이제 경로에서 벗어나는 대화가 나오면 땀을 뻘뻘 흘리시는 거죠. 근데 앞으로 이 현상이 더 심해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콜 포비아를 겪고 있는 그 세대가 점점 윗세대로 올라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제 그런 세대, 콜 포비아를 느끼는 세대에 맞춰가지고 모든 소통의 구조가 짜여지고 있습니다. 요즘에 저도 그렇지만 뭐 길에서 택시를 서가지고 잘 안 잡잖아요. 왜냐하면 뭐 저도 그런 것 같아요. 택시를 타가지고 목적지가 어디라고 이야기하고 주소 불러드리고 기사님 길 모른다고 하면 좌회전 우회전 이야기하기가 왠지 좀 불편하고 조심스럽고 미안하고 뭐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기사님 이거 다 쓱 한번 쳐다보면 내가 설명 잘못해가지고 뭔가 짜증내시는 건가 이렇게 신경이 쓰이기도 하고요. 이런 현상을 뭐 긍정적으로 보면 감정적으로 상처받는 사람들이 적어지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소통의 효율성은 높아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정을 대화에서 빼다 보니까 뭔가 대화에 감정이 없는 뭔가 좀 굉장히 메마른 대화를 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 디지털 네이티브 콜 포비아가 어디서 출발이 되었을까? 바로 우리가 그걸 만드는 겁니다. 식당에서 보게 되면 부모님들이 식사 중에 아이들이 칭얼거리거나 귀찮게 하면 휴대폰을 주시잖아요. 그러면서 유튜브로 뭐 보라고, 만화 같은 거 보라고 시키잖아요. 여기서부터 모든 게 시작이 된 겁니다. 아이들은 블랙미러를 손으로 만지작거리면서 그 안에서 세상을 보고 그 안에서 사람을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젊은 세대들은 스마트폰을 손에 쥐고서 모든 것을 배운 디지털 네이티브로 자라난 겁니다.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의 또 다른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아바타 문화입니다. 내가 가상세계에서 홀딱 반한 여자가 구렛나루를 기르고 남성형 탈모가 진행된 척이라는 이름의 아저씨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이었다. 소설에서 사람들은 오아시스에 등장하는 인기 아바타가 있습니다. 아르테미스라고 하는 캐릭터인데 실제로 이제 여자인지를 또 의심을 합니다. 근데 파르시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한편은 사실 소설의 이 문구가 굉장히 좀 편향적인 느낌이 납니다. 구렛나루가 있고 탈모가 좀 있고 이름이 척이면 그럼 나쁜 사람인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자신이 좋아하는 아르테미스가 현실에서는 완전 다르게 생긴 사람일 수도 있다라고 의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아시스에서 아바타 설정을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설명하는 구절을 보면 좀 더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오아시스에서는 살찐 사람은 마른 사람으로, 못생긴 사람은 잘생긴 사람으로, 숫기가 없는 사람은 활발한 사람으로 얼마든지 변신할 수 있었다. 2019년에 발표된 논문이 있습니다. 아바타와 관련된 논문인데요. 실험을 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바타를 만들 때 자신의 약점을 실제 보완하는 형태로 만드는 현상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실험 결과를 보여드리면 이런 또 오해를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가상세계에서 아바타를 보면 그 사람이 현실에서 누구인지 모를 것 같다. 왜냐하면 자기의 약점을 다 뜯어 고쳤으니까. 근데 막상 안 바꾸는 부분들도 꽤 있습니다. 일단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성별이나 인종은 잘 안 바꿉니다. 특히 인종을 굉장히 안 바꿔요. 성별은 이제 바꾸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주로 이제 남자들이 득실득실한 게임. 거기 이제 들어오시는 여성분들은 괜히 이제 이상한 눈초리 안 받으려고 남자로 아바타를 설정해가지고 들어오시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인 플랫폼에서는 성별, 인종 둘 다 잘 안 바꿉니다. 얼굴을 다 바꾸는 경우도 좀 드뭅니다. 보통 일부분만 바꿔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메타버스에서 사용하는 아바타를 가지고서 성격 검사를 해보게 되면 그러니까 상대의 성격을 맞춰보는 겁니다. 아바타만 놓고서. 빅5 테스트라고 하는 그 실험을 해보게 되면 실제 거기 나오는 5가지 성격 중에 하나 정도 빼고 나머지 4개는 거의 다 사람들이 비슷하게 맞춰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사람들이 정말 아바타를 어떻게 만드는지 궁금하시죠? 제 아바타를 한번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제가 사실 현실에서 옷을 거의 검은색을 입고 다니는데 일반처럼 아주 검은색 옷으로 쫙 빼입은 것도 있고, 또는 제가 현실에서 입고 다니면 누가 뭐라고 했던 옷들이 좀 있어요. 약간 힙합 패션 같은 거, 굉장히 후드티에 헐렁하게 입고 다니면 제가 원로 교수님한테 혼난 적이 있어요. 그게 복장이 뭡니까 하고. 그래서 그런 거, 약간 헤어스타일도 약간 껍슬껍슬 아이돌 머리처럼 눈을 왕방울하게 키워갖고 두 가지 옷을 번갈아 가면서 입고 다니기도 하고요. 저는 직업이 이제 교수입니다. 교수라고 하면 사람들이 많이 하는 말이 있어요. 꼰대. 근데 이제 메타버스 속 제 아바타는 젊은 개구쟁이. 딱 그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는 저의 본질은 나쁜 꼰대 교수가 아니라 그냥 젊은 개구쟁이일 뿐입니다. 근데 이렇게 아바타를 제가 쓴다고 하면 특히 기업 회장님들, 그분들이 이런 얘기 하세요. 나는 아바타 그런 거 안 쓴다고. 그리고 이제 우리 직원들도 아바타 쓰는 거 난 별로 좋게 보지 않는다고. 그러면 제가 이제 우리 회장님들 전화번호 받은 다음에 명함에 입력하겠죠. 명함 앱에다가. 그리고 집에 와서 열어봐요. 메신저 프로필을. 본인의 실제 얼굴 쓰고 있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락부락한 회장님들이 코스모스 사진을 많이 올려놔요. 또 어떤 분들은 대방어 사진. 물고기 중에도 크단 대방어. 김 회장 이거 못 잡았지? 이거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럼 제가 나중에 2차 미팅할 때 물어보죠. 회장님 아바타가 꽃이잖아요. 대방어잖아요. 그럼 또 신나하세요. 그 코스모스가 사실은 내가 연애할 때 어쩌고 저쩌고. 회장님도 아바타를 통해서 본인을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쓰는 아바타는 사실 나를 뭔가 숨기거나 거짓말하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억압되어 있는 나, 개인적인 자아, 그 자아를 끄집어내기 위한 촉매제가 아바타입니다. 개인적인 자아를 끄집어내게 되면 좋은 점이 인간이 갖고 있는 창의성이 올라갑니다. 또 하나는 좀 더 편하게 말을 하면서 소통에 대한 수준도 높일 수가 있습니다. 2018년 해외 논문에 따르면 우리가 이제 비대면 환경에서 아바타 없이 메시지만 주고받는 소통보다는 아바타를 써서 하는 소통이 사회적 실제감을 압도적으로 높여준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실제감은 뭔가 실제로 존재하거나 우리가 함께 무언가를 경험하고 있다는 느낌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국내 많은 기업들이 고객들하고 소통하고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는 그런 방법에도 아바타를 동원하고 있습니다. 빙그레우스 더마시스. 여러분 이 사람 압니까? 빙그레우스 더마시스. 역사적인 인물 아니고요. 빙그가 마케팅을 위해 작년에 만든 기업의 아바타입니다. 딱 보면 유럽의 왕족 같은 메모인데 액세서리하고 의상이 굉장히 과합니다. 어딘가 약간 좀 B급이에요. 말투도 굉장히 좀 니글니글한 말투예요. 나는 산책하는 중이요. 인치님들은 지금 뭐 하시오? 이런 말투로 게시물을 주기적으로 올리면서 공식 소셜미디어 팔로워들하고 소통하고 있는데 이제 기존에 이런 아바타를 쓰지 않았을 때 좋아요 수가 평균 5,000개가 넘기 힘들었다고 합니다. 요즘에 1만 개가 넘어요, 좋아요 개수가. 그리고 팬도 10만이 넘었습니다. 거의 뭐 아이돌 팬덤 수준이에요. 창업한 지 50년이 넘은 빙는 저희 아이한테는 아빠나 먹는 회사였어요. 아빠나 먹는 아이스케키 회사. 그런데 아바타를 통해서 저희 아이가 좋아하는 굉장히 힙한 최신 브랜드가 된 것입니다. 기존의 기업들은 실존 인물이 나오는 광고로 기업의 가치관, 제품이나 서비스의 특성을 이야기했습니다. 얘기를 하려면 화자가 필요하잖아요. 기업이 생각하는 이미지에 최대한 근접한 사람을 찾아가지고 그런 화자로 실존 인물을 쓴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화자를 실존 인물이 아닌 아바타에서 창조해내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실존 인물을 화자로 쓰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커지는 부분도 하나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